2025년 2월 세상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캐나다가 처참하게 무너지고 있었죠. 트럼프의 관세 폭탄이 떨어진 그날, 북극을 지키던 방어선이 한순간에 무력화됐습니다. 40% 관세. 네 글자가 한 나라 전체를 절망으로 몰아넣었죠. 20년 경력의 북극 전문가 알렉산더 크로포드는 그날 처음으로 손을 떨었습니다. 이젠 정말 끝인 겁니까? 미국의 압박은 거세졌고 동맹이란 이름의 굴레는 점점 더 조여왔습니다. 바로 그때 한 장의 보고서가 그의 책상 위에 놓였죠. 표지에 적힌 단 한 단어. 코리아. 아시아의 작은 반도 국가가 어떻게 북극의 운명을 바꿀 수 있단 말입니까? 하지만 그 보고서를 펼치는 순간 크로포드의 세계관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연구원의 목숨을 건 도전이자 세계가 목격한 충격적 반전의 기록입니다.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동맹이란 무엇일까요? 저는 평생 그 답을 믿고 살았습니다. 함께 서 있는 것, 서로를 지키는 것. 그게 동맹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2025년 2월 12일 그 믿음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트럼프가 서명한 관세 명령서를 보는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동맹이 아니라 부속품이었다는 걸 말입니다. 캐나다 북극 안보 연구소 선임 연구원으로서 20년을 일해온 저 알렉산더 크로포드가 그날 처음으로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우리는 누구의 편에 서 있는가라고 말이죠. 그날 오후 3시 3시 긴급 문자가 울렸습니다. 국방부 차관보실에서 온 메시지였죠. 내용은 단 한 줄이었습니다. 즉시 회의실로. 저는 책상 위 위성 자료를 내려놓고 복도를 뛰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죠. 20년 경력 이런 긴급 소집은 단 3번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3번 모두 국가의 운명이 흔들리던 순간이었죠. 회의실 문을 열자 이미 10여 명의 고위 참모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모두의 얼굴이 굳어 있었죠. 정면 스크린에는 백악관 브리핑룸 화면이 떠 있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대변인이 발표문을 읽고 있었죠. 캐나다산 원유의 40%, 철강의 35%, 기계류의 25% 관세를 부과합니다. 숫자가 하나씩 발표될 때마다 회의실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국방부 차관보가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상황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관세가 발효되면 우리 경제는 즉각 타격을 받습니다. 하지만 더 심각한 건 북극 방위 예산입니다.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죠. 올해 계획된 북극 해양 감시 시스템 구축 전면 중단입니다. 내년 잠수함 현대화 사업 무기한 연기입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잠깐만요. 북극 항로 방어선이 무너진다는 겁니까? 제 목소리가 떨렸죠. 러시아와 중국이 북극 진출을 강화하고 있는 이 시점에 우리 방어선을 포기하자는 겁니까? 차관보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크로포드 박사. 예산이 30% 삭감됩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30%. 그 숫자의 의미를 모두가 알고 있었죠. 북극의 얼음 밑에는 엄청난 자원이 잠들어 있습니다. 천연가스, 원유, 그리고 미래 에너지의 핵심인 히토류까지. 하지만 더 중요한 건 항로였죠. 북극 항로가 열리면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최단 거리가 탄생합니다. 운송 기간이 절반으로 줄어들죠. 그런데 지금 우리는 그 항로를 지킬 힘을 잃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연구소로 돌아와 지도를 펼쳤습니다. 북극해를 가로지르는 붉은 선들. 그게 우리가 15년 동안 구축해온 해양 감시망이었죠. 각 지점마다 센서와 위성 중계기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선들이 무너지고 있었죠. 예산 삭감으로 유지 보수가 불가능해졌습니다. 센서가 고장 나도 교체할 수 없었죠. 위성 데이터 구독도 끊길 위기였습니다. 더 끔찍한 건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미국 국무부에서 공식 서한이 도착했죠.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캐나다의 독자적 방산 개발은 동맹 관계에 부합하지 않는다. 모든 방위 산업 프로젝트는 미국과 사전 협의해야 한다. 협의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허락이었습니다. 우리는 미국의 승인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된 겁니까? 저는 그 서한을 읽으며 주먹을 쥐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죠. 우리는 주권 국가입니다. 독립된 나라죠. 그런데 언제부터 우리의 안보 정책을 다른 나라가 결정하게 됐습니까?
동맹이란 이런 게 아니었습니다. 서로 존중하고 함께 성장하는 것. 그게 제가 배운 동맹의 의미였죠.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사흘 뒤 비공개 국방회의가 열렸습니다. 캐나다 국방장관이 직접 주재하는 자리였죠. 회의 주제는 단 하나였습니다. 미국의 요구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장관이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미국은 우리의 최대 교역국입니다. 경제의 70%가 미국과 연결되어 있죠. 그들의 압박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한장성이 반박했습니다. 그럼 우리 안보는 어떻게 합니까? 북극 방어선이 무너지면 러시아 잠수함이 우리 해역을 자유롭게 넘나들 겁니다. 장관이 한숨을 쉬었죠. 대안이 있습니까? 우리가 독자적으로 방어 시스템을 구축할 예산이 있습니까?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죠. 저는 그 침묵 속에서 절망을 느꼈습니다. 우리는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미국의 그림자 속에서 숨죽이며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의 운명인 겁니까? 그날 밤 저는 연구소에 혼자 남았습니다. 모니터 앞에 앉아 북극 위성 영상을 들여다봤죠. 하얀 얼음 위로 검은 그림자들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러시아 쇄빙선이었죠. 그들은 북극해를 따라 천천히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감시망이 약해진 틈을 노리고 있는 겁니까? 저는 화면을 끄고 눈을 감았습니다. 20년 동안 제가 쌓아온 모든 것들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죠. 북극의 미래를 위해 바친 시간들, 가족과의 저녁도 포기하고 연구실에서 보낸 밤들, 그 모든 게 헛된 일이 되는 겁니까? 바로 그때였습니다. 젊은 분석관 하나가 제 사무실 문을 두드렸죠. 손에 얇은 보고서를 들고 있었습니다. 크로포드 박사님, 이걸 보셨으면 합니다. 저는 피곤한 눈을 비비며 서류를 받았습니다. 표지에 적힌 제목이 눈에 들어왔죠. 한국 방산기술 협력 가능성 검토 보고서. 한국. 저는 그 단어 앞에서 멈췄습니다. 한국이라니. 저는 그 나라에 대해 많이 알지 못했습니다. 아시아의 작은 나라, 반도체와 자동차를 만드는 나라. 그 정도가 제 지식의 전부였죠. 그런데 왜 이 보고서에 한국이 등장합니까? 저는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첫 장에 사진이 있었죠. 거대한 자주포가 사막 한가운데서 포탄을 발사하고 있었습니다. 그 아래 캡션이 적혀 있었죠. K9K9 자주포 영하 40도와 영상 50도 환경에서 작동 검증 완료.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영하 40도. 그건 북극의 겨울 온도였죠.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이번엔 잠수함 사진이었습니다. KSS 3호급 잠수함, 극지방 작전 능력 보유, 수심 400m 자망 가능. 저는 보고서를 천천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기술 사양, 성능 데이터, 실전 배치 사례, 모든 게 구체적이었죠. 추측이 아니라 검증된 자료였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결론이 적혀 있었습니다. 한국의 방산 기술은 북극 환경에 최적화되어 있으며 미국 기술 대비 가성비가 우수함. 협력 가능성 높음. 저는 보고서를 내려놓고 젊은 분석관을 쳐다봤습니다. 이 자료 신뢰할 수 있습니까? 그가 고개를 끄덕였죠. 나토 회원국들이 이미 한국 무기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폴란드, 영국, 호주까지요. 저는 다시 보고서를 들었습니다. 한국. 그 단어가 제 눈앞에서 빛나고 있었죠. 혹시 이게 답일까요? 미국의 그림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일까요?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죠. 이 보고서를 무시할 수 없다는 것. 저는 그날 밤 한국에 대해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K방산. 그 단어를 입력하자 수많은 기사들이 쏟아졌죠. 한국 세계 방산 수출 구입권 진입. 폴란드 한국제 전차 200대 도입 결정. 호주 한국과 차세대 전투기 공동 개발 추진. 저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이 모든 게 진짜입니까? 작은 아시아 국가가 어떻게 이런 기술력을 갖춘 겁니까? 저는 의심스러웠지만 동시에 희망을 느꼈습니다. 혹시 우리가 놓치고 있던 해답이 저 멀리 동쪽 끝에 있는 건 아닐까요? 북극의 얼음은 여전히 차갑게 얼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가슴 속엔 작은 불씨가 타오르기 시작했죠. 한국. 그 이름이 제 운명을 바꿀 줄은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한국행 결정은 생각보다 빨리 내려졌습니다. 일주일 후 국방부 차관보실에서 다시 소집 명령이 떨어졌죠. 저는 회의실에 들어서며 묘한 예감을 느꼈습니다. 이번엔 분위기가 달랐죠. 절망이 아니라 긴장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차관보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여러분, 한국방산청에서 비공식 협력 타진 제안이 왔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북극 전략에 관심이 있다고 합니다. 저는 몸을 앞으로 기울였죠. 구체적으로 무엇을 제안했습니까? 차관보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극지방 작전용 잠수함 기술 공유, 그리고 북극 해양 감시 시스템 공동 개발입니다. 회의실이 술렁했습니다. 한장성이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죠. 한국이 북극에 무슨 관심이 있습니까? 그들은 북극과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나라 아닙니까? 차관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북극 항로입니다. 한국은 세계 5위권 안에 드는 해운 강국이죠. 북극 항로가 열리면 아시아와 유럽 물류의 판도가 바뀝니다. 그들에겐 전략적 가치가 있습니다.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제안하는 겁니까? 항로 접근권과 기술 협력을 맞바꾸자는 겁니까? 차관보가 미소를 지었죠. 정확합니다, 크로포드 박사. 그리고 한 가지 더, 그들은 실무 탐색단 파견을 제안했습니다. 직접 와서 기술을 보여주겠다고 합니다. 저는 가슴이 뛰는 걸 느꼈습니다. 직접 보여준다. 말이 아니라 실물로 증명하겠다는 겁니까? 이건 자신감의 표현이었습니다. 아니면 허세일 수도 있었죠.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차관보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크로포드 박사, 당신이 가십시오. 저는 깜짝 놀랐죠. 제가 말입니까?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은 20년 동안 북극을 연구했습니다. 우리 중 누구보다 필요한 기술이 뭔지 압니다. 한국에 가서 직접 확인하고 오십시오. 그들의 기술이 진짜인지 아니면 과장인지 말입니다. 사흘 후 저는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는 순간 따뜻한 공기가 얼굴을 감쌌죠. 2월의 한국은 캐나다보다 훨씬 따뜻했습니다. 저는 가방을 들고 입국장으로 향했습니다. 출구에 한 남자가 서 있었죠.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젊은 엔지니어였습니다. 그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크로포드 박사님, 한국방위사업청 김준혁입니다. 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악수가 단단했죠. 만나서 반갑습니다. 김준혁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차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대전으로 출발하겠습니다. 거기서 시연을 준비했습니다. 차는 고속도로를 달렸습니다. 창밖으로 빌딩들이 스쳐 지나갔죠. 저는 한국의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나라가 정말 북극의 미래를 바꿀 수 있을까요? 의심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기대도 있었죠. 2시간 후 우리는 대전의 한 군사시설에 도착했습니다. 거대한 철문이 열리고 차가 안으로 들어갔죠. 넓은 부지에 각종 군사 장비들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탱크, 장갑차, 그리고 멀리 보이는 거대한 자주포. 저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김준혁이 말했습니다. 박사님, 오늘 보여드릴 건 K9K9 자주포입니다. 영하 40도에서 영상 50도까지 작동하는 전천후 시스템이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보고서에서 봤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보는 건 처음이군요. 우리는 시험장으로 걸어갔습니다. 사막을 재현한 넓은 공터였죠. 그 중앙에 자주포가 서 있었습니다. 검은색 포신이 하늘을 향하고 있었죠. 저는 그 앞에 섰습니다. 생각보다 켰습니다. 위압감이 느껴졌죠. 김준혁이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이 자주포는 완전 자동화 시스템입니다. 조준부터 발사까지 3분 안에 완료됩니다. 영하 40도의 북극 환경에서도 오작동 없이 작동하죠. 저는 물었습니다. 검증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노르웨이 북부에서 실제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나토 관계자들이 참관했죠. 저는 놀랐습니다. 나토가 참관했다는 겁니까? 그럼 이미 검증이 끝난 기술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자주포를 천천히 돌아보며 살펴봤죠. 포신의 재질, 구동부의 설계, 모든 게 정밀했습니다. 김준혁이 말했습니다. 직접 보시겠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당연합니다. 신호가 떨어졌습니다. 자주포의 엔진이 깨어났죠. 낮은 진동이 땅을 흔들었습니다. 포신이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죠. 정확한 각도로 표적을 향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2분 50초 후 포탄이 발사됐습니다. 폭음이 귀를 찢었습니다. 저는 손으로 귀를 막았죠. 포탄이 허공을 가르며 날아갔습니다. 5km 떨어진 표적에 정확히 명중했죠. 폭발음이 들렸습니다.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정확도가 완벽했습니다. 오차가 거의 없었죠.
저는 캐나다에서 미국제 자주포시연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달랐습니다. 속도가 더 빨랐고 정밀도가 더 높았죠. 그리고 무엇보다 안정적이었습니다. 김준혁이 물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저는 한참 동안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죠. 놀랍습니다. 솔직히 기대 이상입니다.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일 뿐입니다. 우리는 실내 시설로 이동했습니다. 회의실에 앉자 김준혁이 노트북을 열었죠. 화면에 잠수함 설계도가 떠올랐습니다. 이게 저희가 제안하는 극지방 작전용 잠수함입니다. 코드명 KSS 오로라. 저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오로라고 했습니까? 김준혁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북극의 빛이라는 뜻이죠. 이 잠수함은 얼음 밑 400m까지 잠항 가능합니다. 그리고 영하 40도의 해수에서도 엔진이 작동합니다. 저는 설계도를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선체 구조, 추진 시스템, 센서 배치, 모든 게 극지방 환경에 최적화되어 있었죠. 저는 물었습니다. 이미 실전 배치된 겁니까? 김준혁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프로토타입 단계입니다. 하지만 핵심 기술은 모두 검증됐습니다. 캐나다와 공동 개발한다면 2년 안에 실전 배치가 가능합니다. 2년. 저는 그 숫자에 주목했습니다. 미국 방산업체와 협력하면 최소 5년은 걸렸죠. 하지만 한국은 2년이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김준혁이 설명했습니다. 저희는 속도를 중시합니다. 완벽함보다 실용성을 추구하죠. 실전에서 작동하는 무기, 그게 저희 철학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말이 마음에 와닿았죠. 이론이 아니라 현실. 그게 진짜 필요한 거였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저녁 식사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한국식 식당이었죠. 김준혁과 몇몇 엔지니어들이 함께했습니다. 저는 그들과 대화하며 느꼈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기술에 대한 확신이 있었죠. 한 엔지니어가 말했습니다. 박사님,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기술이 미국보다 나은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놀라서 물었죠. 어떤 부분입니까? 그가 대답했습니다. 가성비와 유지보수입니다. 미국 무기는 비싸고 복잡합니다. 하지만 저희 무기는 저렴하고 단순하죠. 전장에서 고장나도 빨리 수리할 수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는 말이었죠. 북극 같은 극한 환경에서는 복잡한 시스템이 오히려 약점이 됩니다. 단순하고 견고한 게 최고였죠. 저는 그날 밤 호텔에서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국의 기술. 그건 제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있었죠. 미국이 이걸 알면 어떻게 반응할까요? 분명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다음 날 아침 김준혁이 제안했습니다. 박사님, 오늘은 조선소를 방문하시겠습니까? 거제도에 있는 저희 잠수함 건조시설입니다. 저는 망설였습니다. 일정에 없던 방문이었죠. 하지만 호기심이 이겼습니다. 가겠습니다. 우리는 거제도로 향했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부산으로 가서 다시 차로 이동했죠. 3시간 만에 거대한 조선소가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바다 위로 크레인들이 솟아 있었죠. 그 아래 거대한 선체들이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김준혁이 말했습니다. 저기 보이는 게 잠수함 건조독입니다. 저는 눈을 가늘게 뜨고 바라봤습니다. 검은 선체가 보였죠. 잠수함이었습니다. 아직 완성 전이었지만 그 규모가 대단했습니다. 우리는 건조독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용접 불꽃이 튀고 있었죠. 수십 명의 작업자들이 분주히 움직였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이 모든 게 한국의 기술로 만들어지고 있었죠. 한 책임자가 다가와 설명했습니다. 이 잠수함은 인도네시아 수출용입니다. 3달 후 인도 예정이죠. 저는 물었습니다. 수출 실적이 많습니까?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동남아, 중동, 유럽까지 수출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만 15대를 계약했죠. 15대. 저는 그 숫자에 놀랐습니다. 한국은 이미 세계 시장에서 인정받고 있었던 겁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 개발이 아니었습니다. 완성된 산업이었죠. 저는 캐나다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한국 방문 결과. 제 손이 빠르게 키보드를 두드렸죠. 한국의 방산 기술은 실전 검증이 완료됐으며 북극 작전에 최적화되어 있음. 협력 추진을 강력히 권고함.
하지만 마지막 문단을 쓸 때 저는 멈췄습니다. 한 가지 문제가 있었죠. 미국입니다. 그들이 이 협력을 허락할 리 없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미 우리를 압박하고 있었죠. 한국과 손잡는다는 소식이 들리면 더 강한 압박이 올 겁니다. 저는 고민했습니다. 진실을 쓸 것인가? 아니면 포기할 것인가? 양심과 현실 사이에서 흔들렸죠. 그때 기내 화면에 뉴스가 떴습니다. 폴란드 한국제 전차 추가 도입 결정. 나토 동맹국 중 최대 규모. 저는 화면을 쳐다봤습니다. 폴란드는 나토 회원국입니다. 미국의 동맹국이죠. 그런데 그들은 한국 무기를 선택했습니다. 미국의 눈치를 보지 않았죠.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용기가 필요하다는 걸, 미국의 압박이 두렵다고 진실을 숨기면 우리 미래도 없다는 걸 말입니다. 저는 보고서 마지막 문장을 썼습니다. 이 협력은 캐나다의 안보 독립을 위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장 버튼을 눌렀습니다. 비행기가 오타와에 착륙했습니다. 저는 짐을 들고 공항을 나섰죠. 추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북극의 겨울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었죠. 하지만 제 가슴 속엔 따뜻한 무언가가 자리 잡았습니다. 희망이었습니다. 한국이란 나라가 보여준 가능성. 그게 저를 움직이게 만들었죠. 저는 차에 올라타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된다고. 미국을 설득해야 합니다. 아니, 설득이 안 되면 맞서야 할 수도 있었죠. 하지만 저는 준비됐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건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신념이었죠. 작은 나라도 세계를 바꿀 수 있다는 신념. 그 신념이 저를 깨웠습니다. 북극의 얼음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그 밑에서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오타와로 돌아온 다음 날 저는 국방부에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25페이지 분량의 문서였죠. 한국 방산 기술 현황, 시험 결과, 협력 가능성, 모든 걸 담았습니다. 저는 그 보고서에 제 20년 경력을 걸었죠. 이게 우리의 유일한 출구라고 확신했습니다. 사흘 후 긴급 브리핑 소집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회의실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죠. 국방부 차관보, 작전국장, 정보국장, 캐나다군 참모부가 모두 모였습니다. 제 보고서가 각자의 책상 위에 놓여 있었죠. 차관보가 입을 열었습니다. 크로포드 박사 보고서 잘 읽었습니다. 솔직히 놀랐습니다. 한국의 기술력이 이 정도인 줄 몰랐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직접 보기 전엔 믿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현실입니다. 작전국장이 물었습니다. 실전 배치까지 얼마나 걸립니까? 저는 대답했죠. 2년입니다. 한국과 공동 개발한다면 2년 안에 북극 작전용 잠수함을 실전 배치할 수 있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2년이란 숫자가 모두를 놀라게 했죠. 정보국장이 서류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문제는 미국입니다. 이 협력안이 알려지면 트럼프 행정부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저는 예상했던 반응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선택지가 없습니다. 미국은 우리를 압박하고 있죠. 예산은 삭감됐고 방위산업은 통제받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 겁니까? 차관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박사님 말이 맞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미국과의 관계를 무시할 순 없습니다. 저는 주먹을 쥐었죠. 그럼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북극 방어선이 무너지는 걸 그냥 지켜보자는 겁니까?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때 한장성이 입을 열었습니다. 비공식으로 추진하면 어떻습니까? 모두의 시선이 그에게 쏠렸죠. 표면적으론 미국과의 관계를 유지하되 뒤에서 한국과 협력을 진행하는 겁니다. 프로젝트 코드명을 정하고 소수 인원만 참여시키는 거죠. 차관보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위험합니다. 들키면 외교 문제가 됩니다. 장성이 반박했죠. 하지만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우리에겐 시간이 없습니다. 러시아와 중국이 북극 진출을 강화하고 있죠. 1년만 늦어도 주도권을 잃습니다. 저는 그 말에 힘을 얻었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비공식 협력이라도 시작해야 합니다. 차관보가 고민하는 표정을 지었죠. 오랜 침묵 끝에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일단 검토하겠습니다. 하지만 최종 결정은 장관님이 하실 겁니다. 회의는 그렇게 끝났습니다. 저는 복도로 나오며 불안을 느꼈죠. 검토라는 말은 대부분 거절을 의미했습니다. 정치적 부담을 지고 싶지 않다는 뜻이었죠. 그날 오후 제 사무실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미국 대사관이었죠.
크로포드 박사님, 주 캐나다 미국 대사관 안보 담당관입니다. 잠시 통화 가능하십니까? 저는 긴장했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목소리가 차갑게 들려왔습니다. 박사님께서 최근 한국을 방문하셨죠. 방산시설을 둘러보셨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어떻게 알았습니까? 그건 순수한 기술 교류였습니다. 담당관이 끊어 말했죠. 기술 교류든 뭐든 한국과의 방산 협력은 미국 안보 정책에 위배됩니다. 이 점 명심하십시오.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수화기를 내려놓고 책상에 주저앉았죠. 그들이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제 움직임을 추적하고 있었던 겁니다. 얼마나 많은 정보가 넘어갔을까요? 이틀 후 상황은 더 악화됐습니다. 차관보실에서 긴급 호출이 왔습니다. 저는 달려갔죠. 차관보의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크로포드 박사, 미국 국방성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그가 서류를 내밀었죠. 저는 떨리는 손으로 받아들었습니다. 문서 제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캐나다와 한국 방산 협력에 대한 우려 표명. 저는 내용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해당 협력은 북미 방위 체계를 약화시킬 수 있으며 미국은 이를 동맹관계 위반으로 간주할 수 있음. 마지막 문장이 가장 충격적이었죠. 캐나다 정부는 즉각 해당 프로젝트를 중단할 것을 권고함. 저는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권고라고 했지만 실제로 명령 아닙니까? 차관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봐야겠죠. 미국은 진지합니다. 저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우리는 주권 국가입니다. 왜 우리 안보 정책을 미국이 결정합니까? 차관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박사님 심정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현실을 봐야 합니다. 미국과의 관계가 깨지면 우리 경제가 타격을 받습니다. 저는 책상을 쳤습니다. 그럼 영원히 미국 눈치만 보고 살자는 겁니까? 우리 국민의 안전은 어떻게 됩니까? 차관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수 없었죠. 그도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사무실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눈이 내리고 있었죠. 하얀 눈송이들이 조용히 땅에 쌓였습니다. 아름다운 풍경이었지만 제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그날 밤 예상치 못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이름을 밝히지 않은 목소리였죠. 크로포드 박사님, 조심스럽게 제안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저는 경계했습니다. 누구십니까? 목소리가 낮게 말했습니다. 국방부 내부 인사입니다. 더 자세히는 밝힐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국 프로젝트를 포기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계속 말씀하십시오. 목소리가 이어졌죠. 비밀 회의를 소집하려 합니다. 공식 기록에 남지 않는 회의입니다. 오시겠습니까? 저는 망설였습니다. 이건 위험한 제안이었죠. 하지만 동시에 유일한 기회일 수도 있었습니다. 가겠습니다. 사흘 후 자정 저는 오타와 외곽의 한 안가로 향했습니다. 주소만 받았죠. 눈 덮인 좁은 길을 따라 차를 몰았습니다. 건물이 보였습니다. 불이 켜져 있었죠. 문을 두드리자 한 남자가 나왔습니다. 사복 차림의 군인이었죠. 그가 저를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거실에 7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 국방부와 정보기관 소속이었죠. 얼굴을 아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한장성이 입을 열었습니다. 크로포드 박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모두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캐나다의 안보 독립이 필요하다고 믿는 사람들이죠. 저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려는 겁니까? 장성이 지도를 펼쳤습니다. 북극해 지도였죠. 프로젝트 오로라를 비밀리에 추진합니다. 한국과의 협력을 공식 채널 밖에서 진행하는 겁니다. 예산은 비밀 계정으로 조달하고 참여 인원은 최소화합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들키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참석자가 대답했습니다. 우리 모두 책임을 집니다. 파면될 수도 있고 법적 처벌을 받을 수도 있죠. 하지만 우리는 준비됐습니다. 이게 국가를 위한 일이라 믿으니까요. 저는 그들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결의에 차 있었죠. 이 사람들은 진지했습니다. 자신의 경력을 걸고 있었죠. 장성이 계속 말했습니다. 박사님은 한국과의 연결고리입니다. 기술 자문을 맡아주십시오. 공식적으론 개인 연구로 위장하겠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이건 돌이킬 수 없는 결정이었죠.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겠습니다. 회의는 새벽까지 이어졌습니다.
세부 계획을 논의했죠. 한국 측 접촉 방법, 자금 조달 경로, 보안 유지 방안, 모든 걸 치밀하게 짰습니다. 새벽 5시 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피곤했지만 잠이 오지 않았죠. 저는 방안을 걸어다니며 생각했습니다. 제가 옳은 일을 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국가를 배신하는 걸까요? 하지만 저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국가를 배신하는 건 미국이 아니라 국민의 안전을 포기하는 거라고 말입니다. 저는 제 신념을 지키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공식 발표가 있었습니다. 캐나다 정부는 한국과의 방산 협력 검토를 중단한다고 선언했죠. 언론은 미국의 압박에 굴복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표면 아래에서 진짜 프로젝트가 시작됐다는 걸 말입니다. 북극의 얼음은 여전히 단단했습니다. 하지만 그 밑에서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죠. 그 균열은 점점 커질 겁니다. 그리고 언젠가 세상을 바꿀 겁니다. 저는 그날 제 인생의 가장 위험한 도박을 시작했습니다. 프로젝트 오로라의 비밀 작업은 조용히 시작됐습니다. 한 달 동안 우리는 철저히 숨어서 움직였죠. 한국 측과의 연락은 암호화된 메일로만 주고받았습니다. 회의는 항상 새벽이나 주말에 열렸죠. 공식 기록엔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중 생활을 했습니다. 낮엔 평범한 연구원으로 일했죠. 위성 데이터를 분석하고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다른 사람이 됐습니다. 프로젝트 오로라의 기술 책임자였죠. 3월 중순 한국에서 첫 기술 자료가 도착했습니다. 극지방 작전용 잠수함 설계도였죠. 저는 그걸 받아들고 떨렸습니다. 이게 우리의 미래였습니다. 하지만 평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3월 20일 아침 제 이메일함에 낯선 메일이 도착했습니다. 발신자는 백악관 안보보좌관실이었죠. 제목은 간단했습니다. 긴급 면담 요청. 저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백악관이 직접 연락을 해왔다는 겁니까? 메일을 열었습니다. 크로포드 박사 귀하의 최근 활동에 대해 우려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워싱턴에서 면담을 원합니다. 저는 손이 떨렸죠. 그들이 뭘 알고 있습니까? 프로젝트 오로라를 눈치챘습니까? 저는 즉시 비밀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그날 밤 안가에 다시 모였죠. 제가 메일을 보여주자 모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장성이 말했습니다. 뭔가 샜습니다. 내부에 누군가 정보를 흘렸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죠.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7명 뿐이에요. 모두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이죠. 하지만 장성은 확신에 찬 표정이었습니다. 아닙니다. 분명히 누군가 배신했어요. 이틀 후 그 말이 현실이 됐습니다. 캐나다 주요 일간지에 특종 기사가 실렸습니다. 캐나다 국방부 한국과 비밀 협력 추진 중. 기사엔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죠. 프로젝트 오로라 이름까지 나왔습니다. 참여 인원 명단은 없었지만 충분히 구체적이었습니다. 저는 신문을 보며 주저앉았습니다. 끝났습니다. 모든 게 들통났죠. 누가 언론에 흘린 겁니까? 오전 10시 국방부 차관보실에서 긴급 소집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저는 떨리는 발걸음으로 회의실로 향했죠. 문을 열자 차관보의 얼굴이 붉게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크로포드 박사. 그가 소리쳤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짓입니까? 정부 방침을 어기고 비밀 프로젝트를 진행했다는 게 사실입니까? 저는 입을 열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가 신문을 책상에 내던졌죠. 답하십시오.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입니다. 회의실이 숨이 멎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차관보가 고개를 저었죠. 박사님은 20년 경력의 전문가입니다. 어떻게 이런 무모한 짓을 할 수 있습니까?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무모한 게 아닙니다. 필요한 일이었죠. 우리는 미국의 압박 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누군가는 행동해야 했어요. 차관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행동이라니요? 이건 명령 불복종입니다. 정부를 기만한 겁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북극 방어선이 무너지는 걸 그냥 지켜보라는 겁니까? 러시아 잠수함이 우리의 역을 자유롭게 넘나들게 내버려 두라는 겁니까? 제 목소리가 떨렸죠. 저는 국가를 위해 일했습니다. 배신이 아닙니다. 차관보가 책상에 손을 짚었습니다. 국가를 위해서라고요? 박사님, 지금 미국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방금 전 백악관에서 전화가 왔어요. 캐나다가 동맹을 배신했다고 합니다.
그 순간 문이 열렸습니다. 정보국장이 급히 들어왔죠. 손에 서류를 들고 있었습니다. 차관보님, 미국 국무부에서 공식 서한이 도착했습니다. 그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차관보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그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죠. 한참을 읽더니 저를 쳐다봤습니다. 크로포드 박사, 미국이 캐나다산 원유 수입을 40% 축소한다고 합니다. 즉각 발효입니다.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40%. 그건 캐나다 경제의 치명타였죠. 수천억 달러의 손실이었습니다. 수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겁니다. 차관보가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캐나다가 한국과의 협력을 즉시 중단하지 않으면 추가 제재를 검토한다고 합니다. 그가 서류를 책상에 내려놓았죠. 박사님, 이게 박사님이 원한 결과입니까?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죄책감이 밀려왔죠. 제 결정이 국가 전체를 위기로 몰았습니다. 저는 과연 옳은 일을 한 겁니까? 그날 오후 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렸습니다. 정보국장이 제 사무실로 찾아왔습니다. 얼굴이 어두웠죠. 크로포드 박사, 프로젝트를 언론에 흘린 사람을 찾았습니다.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누굽니까? 정보국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에단 리드입니다. 저는 귀를 의심했죠. 에단이라고요? 제 동료 에단 말입니까? 정보국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가 미국 대사관과 접촉했습니다. 프로젝트 정보를 넘기고 돈을 받았죠.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에단은 저와 10년을 함께 일한 동료였습니다. 가끔 점심도 같이 먹고 주말엔 가족 모임도 했죠. 그럼 그가 저를 배신했다는 겁니까? 저는 물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정보국장이 서류를 내밀었죠. 그의 진술서입니다. 읽어보십시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았습니다. 에단의 글씨가 보였죠. 나는 크로포드 박사의 행동이 국가를 위험에 빠뜨린다고 판단했다. 미국과의 동맹은 우리의 생명줄이다. 한국과의 협력은 그 생명줄을 끊는 행위다. 나는 조국을 위해 진실을 알렸다. 저는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분노가 치밀었지만 동시에 슬픔도 느껴졌죠. 에단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도 조국을 생각했죠. 다만 우리의 관점이 달랐을 뿐입니다. 하지만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나흘 후 캐나다 증시가 폭락했습니다. 미국의 제재 소식에 투자자들이 패닉에 빠졌죠. 에너지 주가가 20% 급락했습니다. 캐나다 달러 가치도 떨어졌죠. 거리에선 시위가 일어났습니다. 정부는 책임져라. 미국에 굴복하지 마라. 상반된 구호들이 울려 퍼졌습니다. 국민들도 갈라졌죠. 어떤 이들은 미국과의 관계 회복을 원했고 어떤 이들은 독립적 안보를 지지했습니다. 저는 그 모든 혼란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국방부는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프로젝트 오로라는 즉시 중단된다. 관련자들은 징계 조치될 것이다. 저는 사무실에서 짐을 쌌습니다. 사직서를 제출하라는 통보를 받았죠. 20년 경력이 하루아침에 무너졌습니다. 저는 연구소를 나서며 뒤를 돌아봤습니다. 제가 청춘을 바친 곳이었죠. 수많은 밤을 보낸 사무실, 북극의 미래를 꿈꾸던 책상. 모든 게 이제 남의 것이 됐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얀 눈송이들이 제 어깨에 쌓였죠. 저는 차 안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제가 잘못한 걸까요? 너무 성급했던 걸까요? 그날 밤 예상치 못한 이메일이 도착했습니다. 발신자는 한국이었죠. 김준혁 연구관이었습니다. 제목은 간단했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저는 메일을 열었습니다. 크로포드 박사님 소식 들었습니다. 마음이 아픕니다. 하지만 박사님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알아주십시오. 진실은 언제나 시간이 걸립니다. 우린 기다리겠습니다. 함께할 날을 믿습니다. 언젠가 북극의 얼음 위에서 만나길 기대합니다. 저는 화면을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한국. 그들은 저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모든 걸 잃었을 때 손을 내민 건 동맹국이 아니라 한국이었죠. 저는 그날 깨달았습니다. 진짜 동맹이란 힘이 아니라 신뢰로 만들어진다는 걸 말입니다. 미국은 우리를 압박했지만 한국은 우리를 믿어줬습니다. 저는 회신 버튼을 눌렀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그날을 믿습니다.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북극의 겨울은 여전히 길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온다는 걸 말이죠. 그 봄이 언제일지는 몰라도 분명히 올 겁니다.
저는 창밖에 눈을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이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진짜 싸움은 지금부터라고 말입니다. 실직한 연구원의 삶은 공허했습니다. 3월이 지나고 4월이 왔죠. 저는 집에서 지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갈 곳이 없었습니다. 20년 동안 매일 출근하던 연구소. 그곳이 제 정체성이었죠. 이제 그게 사라졌습니다. 아내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알렉산더, 괜찮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거짓말이었죠. 괜찮지 않았습니다. 제 인생이 무너졌는데 어떻게 괜찮을 수 있습니까? 뉴스는 매일 캐나다 경제 위기를 보도했습니다. 미국의 제재로 실업률이 올랐죠. 에너지 기업들이 구조조정에 들어갔습니다.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었죠. 그리고 모두가 한 사람을 비난했습니다. 저였습니다. 인터넷 기사 댓글은 잔인했습니다. 크로포드는 국가를 배신했다. 미국과의 관계를 망쳤다. 책임져라. 저는 댓글을 읽다가 컴퓨터를 껐습니다. 더 이상 볼 수 없었죠. 4월 중순 문자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발신자는 모르는 번호였죠. 오늘 밤 10시 리도 오나 산책로에서 만납시다. 저는 의아했습니다. 누가 보낸 겁니까? 하지만 호기심이 들었습니다. 저는 약속 장소로 향했죠. 밤 10시. 오나는 고요했습니다. 가로등 불빛만이 어둠을 밝히고 있었죠. 저는 벤치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10분 후 한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모자를 깊이 눌러쓴 40대 남자였죠. 그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크로포드 박사님. 저는 그를 쳐다봤습니다. 누구십니까? 그가 모자를 벗었죠. 얼굴이 보였습니다. 프로젝트 오로라 비밀 회의에 참석했던 장성이었습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장군님, 어떻게 여기를? 그가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조용히 하십시오. 우린 감시받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가 주위를 살폈죠. 한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무슨 연락입니까? 장군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국이 비밀 시연을 제안했습니다. 캐나다 북부 해상에서 잠수함 실전 테스트를 진행하겠다고 합니다. 저는 숨이 막혔죠. 지금 상황에서요? 미국이 알면 어떻게 됩니까? 장군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이미 최악입니다. 더 나빠질 게 뭐가 있습니까? 그가 봉투를 건넸죠. 한국 측 제안서입니다.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결정하십시오. 동행할 건지 말 건지. 저는 봉투를 받았습니다. 무거웠죠. 장군이 일어났습니다. 이틀 후 답을 주십시오.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그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 서류가 들어있었죠. 오퍼레이션 아이스 브레이커. 극지방 잠수함 실전 테스트. 저는 한 장 한 장 넘기며 읽었습니다. 한국은 KSS급 잠수함을 캐나다 북부로 보내겠다고 했습니다. 영하 20도의 해수에서 실전 테스트를 진행하겠다는 거죠. 얼음 및 400m 자망, 장시간 작전 능력, 모든 걸 증명하겠다고 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손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김준혁의 글씨였죠. 박사님, 우린말이 아니라 결과로 증명하겠습니다. 이번 한 번으로 모든 의심을 없애겠습니다. 함께 해주십시오. 저는 서류를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달빛이 눈을 비추고 있었죠. 제게 다시 기회가 온 겁니까? 하지만 위험했습니다. 들키면 저는 진짜 범죄자가 됩니다. 국가 안보를 위협한 죄로 기소될 수도 있었죠. 이틀 동안 저는 고민했습니다. 밤에 잠을 이룰 수 없었죠. 아내에게 말할 수도 없었습니다. 이건 제 혼자 결정해야 할 문제였습니다. 이틀 후 밤 저는 다시 운하로 갔습니다. 장군이 기다리고 있었죠. 저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가겠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북극 가까운 작은 마을에 있었습니다. 옐로나이프에서 비행기로 3시간을 더 날아간 곳이었죠. 인구 200명도 안 되는 작은 어촌이었습니다. 장군과 5명의 군 관계자가 함께했습니다. 모두 비밀리에 움직였죠. 한국팀은 이미 도착해 있었습니다. 김준혁과 10여 명의 엔지니어들이었죠. 그들은 작은 호텔을 통째로 빌렸습니다. 장비들이 가득했죠. 김준혁이 악수를 청했습니다. 박사님, 오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게 정말 가능합니까? 그가 미소를 지었죠. 이틀 후에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음 날 새벽 우리는 해안가로 향했습니다.
영하 25도의 추위였죠. 바람이 매서웠습니다. 하지만 바다는 얼지 않았습니다. 북극 해류 때문에 1년 내내 열려있는 해역이었죠. 수평선 너머로 무언가 보였습니다. 검은 점이었죠.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잠수함이었습니다. 한국의 KSS 오로라호였죠. 잠수함이 부두에 접안했습니다. 생각보다 켰습니다. 70m는 됐죠. 검은 선체가 위압적이었습니다. 함장이 내려왔습니다. 30대 후반의 젊은 장교였죠. 그가 경례를 했습니다. KSS 오로라호 함장 이진우 소령입니다. 장군이 답례했죠. 캐나다 해군 작전 사령부 브라이언 맥도날드 준장입니다. 악수가 오갔습니다. 이진우 함장이 말했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 시연을 시작하겠습니다. 목표 지점까지 40해리입니다. 왕복 80해리를 자망 상태로 이동하겠습니다. 맥도날드 장군이 물었죠. 소요 시간은요? 이진우가 대답했습니다. 4시간입니다. 오후 2시. 시연이 시작됐습니다. 우리는 감시선에 탔습니다. 작은 해군 순찰함이었죠. 오로라호는 천천히 부두를 떠났습니다. 검은 선체가 물을 가르며 나아갔죠. 200m쯤 나가자 자망을 시작했습니다. 물이 선체를 덮었습니다. 잔망경만 남았죠. 그것마저 천천히 물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완전히 잠수했습니다. 우리는 감시선 안에서 모니터를 지켜봤습니다. 소나 신호가 잡히고 있었죠. 오로라호의 위치가 화면에 표시됐습니다. 깊이 200m, 속도 15노트. 정확히 계획대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김준혁이 설명했습니다. 지금 수온은 영하 1도입니다. 일반 잠수함은 이 온도에서 엔진 효율이 떨어지죠. 하지만 오로라호는 극지방용 특수 엔진을 장착했습니다. 성능 저하가 없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1시간, 2시간. 오로라호는 멈추지 않았죠. 소나 신호가 계속 잡혔습니다. 깊이 300m, 속도 변함없이 15노트. 놀라운 안정성이었습니다. 3시간째 오로라호가 목표 지점에 도달했습니다. 지도상 북위 70도 캐나다 북극해 한가운데였죠. 그곳에서 오로라호는 정지했습니다. 깊이 400m까지 하강했죠. 맥도날드 장군이 긴장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400m면 한계 깊이 아닙니까? 김준혁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로라호의 설계 한계는 500m입니다. 400m는 작전 가능 깊이죠. 30분 후 오로라호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상승이 아니었습니다. 얼음 밑을 따라 이동하고 있었죠. 우리 머리 위로 두꺼운 얼음이 덮여 있었습니다. 그 밑으로 오로라호가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모니터를 지켜봤습니다. 이건 불가능한 일이었죠. 얼음 밑 400m 깊이에서 작전을 수행한다는 건 러시아와 미국만 가능한 기술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해내고 있었습니다. 4시간 후 오로라호가 출발 지점으로 돌아왔습니다. 부두 200m 지점에서 부상을 시작했죠. 물이 부글부글 끓었습니다. 검은 선체가 나타났습니다. 잔망경이 올라왔죠. 해치가 열렸습니다. 이진우 함장이 나왔습니다. 그가 엄지를 치켜들었습니다. 성공이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맥도날드 장군이 저를 껴안았죠. 해냈습니다, 박사님. 우리가 정말 해냈어요.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감동이었습니다. 한국이 약속을 지켰습니다. 말이 아니라 결과로 증명했죠. 그날 밤 작은 호텔에서 회의를 열었습니다. 양국 군 관계자들이 모였죠. 맥도날드 장군이 말했습니다. 이 시험 결과를 본부에 보고하겠습니다. 비공식이지만 고위층은 알아야 합니다. 저는 물었죠. 반응이 어떨 것 같습니까? 장군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데이터가 모든 걸 말해줍니다. 정치적 판단보다 기술적 사실이 중요하죠. 일주일 후 오타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국방부 차관보가 직접 전화를 걸어왔죠. 크로포드 박사 북부 시험 결과를 봤습니다. 저는 긴장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차관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놀랍습니다. 솔직히 믿기 어려웠죠. 하지만 데이터가 거짓말을 하진 않습니다. 그가 계속 말했습니다. 내부에서 논의가 있었습니다. 프로젝트를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공식적으로는 아닙니다. 하지만 실무진 차원에서 검토하자는 거죠. 저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진심입니까? 차관보가 대답했죠.
박사님 돌아오십시오. 우린 박사님이 필요합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눈이 녹고 있었죠. 얼음이 깨지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건 단순한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신념이었죠.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의지. 그 의지가 세상을 바꾸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깨달았습니다. 진실은 결국 이긴다는 걸 말입니다. 시간이 걸릴 뿐이죠. 복귀는 생각보다 조용히 진행됐습니다. 5월 첫째 주 저는 다시 연구소 문을 열었죠. 낯익은 복도가 저를 맞았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달랐습니다. 동료들의 시선이 조심스러웠죠. 누군가는 반갑게 맞아줬지만 누군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는 여전히 논란의 중심이었습니다. 차관보가 저를 불렀습니다. 크로포드 박사, 공식적으론 개인 연구 프로젝트로 진행합니다. 한국과의 협력은 기술 교류 차원으로 포장하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미국은 모릅니까? 차관보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모르겠죠. 아니면 모른 척하고 있거나. 하지만 평온은 2주일도 가지 않았습니다. 5월 15일 아침 세상이 다시 뒤집혔습니다. 미국 폭스뉴스가 특종을 터뜨렸죠. 캐나다, 미국 몰래 한국과 군사협력 재개. 앵커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캐나다가 트럼프 대통령의 경고를 무시하고 한국과의 비밀 군사협력을 재개했습니다. 북극에서 한국 잠수함 시연이 진행됐다는 첩보가 입수됐습니다. 화면에 사진이 떠올랐습니다. 오로라호가 캐나다 북부 해안에 정박한 사진이었죠. 누가 찍은 겁니까? 어떻게 유출된 겁니까? 제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차관보였죠. 박사님, 즉시 회의실로 오십시오. 저는 달려갔습니다. 회의실은 아수라장이었죠. 고위 관계자들이 모두 모여 있었습니다. 국방장관이 텔레비전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누가 사진을 찍었습니까? 누가 언론에 흘렸습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죠. 정보국장이 침통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위성사진입니다. 미국 정찰 위성이 포착한 거로 보입니다. 저는 주저앉고 싶었습니다. 위성이라니. 우리는 처음부터 감시받고 있었던 겁니까? 1시간 후 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렸습니다. 백악관이 긴급 성명을 발표했죠.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나섰습니다. 캐나다의 배신 행위를 용납할 수 없다. 즉각적이고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오후 3시 미국의 보복이 시작됐습니다. 미국 상무부가 공식 발표했습니다. 캐나다산 원유 수입을 40% 축소한다. 즉시 발효. 뉴스 속보가 터졌죠. 캐나다 증시가 순식간에 폭락했습니다. 에너지 주가 30% 급락, 캐나다 달러 가치 15% 하락. 공황 상태였습니다. 거리에서 시위가 터졌습니다. 정부는 물러나라. 미국에 사과하라. 분노한 시민들이 국회 앞에 모였죠. 텔레비전은 실시간으로 혼란을 중계했습니다. 저는 사무실 창문으로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제 결정이 이런 결과를 낳았습니다. 수만 명의 삶이 흔들리고 있었죠.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오후 5시 더 큰 충격이 왔습니다. 뉴욕 타임스가 긴급 기사를 냈습니다. 캐나다 내부 고발자 한국협력은 국가 배신 행위. 기사엔 익명의 국방부 관계자 인터뷰가 실렸죠. 크로포드와 일부 장성들이 정부 방침을 어기고 비밀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이는 명백한 반역 행위다. 제 이름이 다시 전면에 나왔습니다. 언론은 저를 반역자로 묘사했죠. 국가를 위기로 몰아넣은 연구원. 미국과의 동맹을 파괴한 장본인. 기사 제목들이 저를 겨냥했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가는 길 경찰차가 저를 멈췄습니다. 크로포드 박사님이십니까? 경관이 물었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경관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국가안보법 위반 혐의로 조사 대상자로 지정됐습니다. 내일 오전 10시까지 연방경찰청에 출두하십시오. 저는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죠. 조사 대상자. 이건 단순한 징계가 아니었습니다. 법적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는 뜻이었죠. 집에 도착하자 아내가 울고 있었습니다. 알렉산더,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는 그녀를 껴안았습니다. 괜찮아요. 다 해결될 거예요. 하지만 제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죠. 저도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죠. 제가 과연 옳은 일을 한 겁니까? 국가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저는 수많은 사람들을 고통에 빠뜨렸습니다. 혹시 제가 착각한 건 아닐까요? 제 신념이 오만은 아니었을까요? 새벽 2시 이메일 알림이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한국이었습니다. 김준혁이었죠. 제목은 간단했습니다. 우린 함께합니다. 저는 메일을 열었습니다. 크로포드 박사님 소식 들었습니다. 마음이 무겁습니다. 하지만 박사님은 혼자가 아닙니다. 한국 정부가 공식 성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캐나다와의 협력은 정당한 국가 간 기술 교류였다고 밝힐 것입니다. 우린 박사님을 지킬 겁니다.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한국. 그들은 끝까지 저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미국이 저를 반역자로 낙인 찍을 때 한국은 저를 동료로 대했죠. 다음 날 아침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연방경찰청으로 향하는 길, 제 차 뒤로 다른 차들이 따라왔습니다. 언론이었죠. 카메라들이 저를 쫓았습니다. 경찰청 앞에 도착하자 수십 명의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박사님, 국가를 배신했다는 비난에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미국과의 관계 파괴에 대한 책임을 느끼십니까? 질문 공세가 쏟아졌죠. 저는 고개를 숙이고 걸었습니다.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조사실은 차가웠습니다. 형사 2명이 앉아 있었죠. 앉으십시오. 저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형사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크로포드 박사, 당신은 정부 방침을 어기고 외국과 비밀 군사 협력을 진행했습니다. 이는 국가안보법 위반입니다.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국가의 안보를 지키려 했습니다. 미국의 압박으로 우리 방어선이 무너지고 있었죠. 누군가는 행동해야 했습니다. 형사가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행동이요? 당신의 행동이 경제 위기를 만들었습니다. 수만 명이 일자리를 잃었어요.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건 미국의 보복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닙니다. 형사가 책상을 쳤죠. 미국은 우리의 동맹국입니다. 당신이 그 관계를 망쳤어요. 조사는 5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같은 질문들이 반복됐죠. 저는 지쳤습니다. 하지만 제 답변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옳은 일을 했다고 믿었습니다. 오후 3시 조사가 끝났습니다. 형사가 말했습니다. 일주일 내로 기소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출국 금지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나왔습니다. 경찰청 밖에 여전히 기자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을 피해 뒷문으로 나가려 했죠. 그때 한 여성이 다가왔습니다. 30대 초반의 젊은 기자였습니다. 박사님, 잠깐만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저는 CBC 탐사보도 팀 기자 사라 톰슨입니다. 인터뷰 부탁드립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죠. 죄송합니다. 지금은 말할 수 없습니다. 사라가 제 앞을 막았습니다. 박사님, 저는 진실을 알고 싶습니다. 정말 국가를 배신한 겁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저는 그녀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진지했죠. 다른 기자들과 달랐습니다. 저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죠. 배신이 아닙니다. 저는 국가의 미래를 위해 일했습니다. 미국의 압박 속에서 우리는 선택지가 없었죠. 한국은 우리에게 기회를 줬습니다. 기술적으로 그리고 인간적으로 말입니다. 사라가 계속 물었습니다. 한국의 기술이 정말 그렇게 뛰어납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직접 봤습니다. 북극 영하 20도 해수에서 400m 자망. 완벽했습니다. 이건 말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사라가 메모를 적었습니다. 이 내용 보도해도 되겠습니까?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숨길 이유가 없었죠. 그러십시오. 국민들이 알아야 합니다. 이틀 후 사라의 기사가 나왔습니다. 크로포드 박사 인터뷰, 배신이 아닌 생존을 위한 선택. 기사는 제 입장을 담았습니다. 한국 기술의 우수성, 미국 압박의 부당함, 캐나다 안보의 위기, 모든 걸 객관적으로 보도했죠. 반응은 양분됐습니다. 어떤 이들은 저를 지지했습니다. 크로포드가 옳다. 우리에겐 독립적 안보가 필요하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이들이 비난했죠. 미국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한다. 한국과 손잡을 때가 아니다. 그날 밤 다시 이메일이 왔습니다. 이번엔 맥도날드 장군이었습니다. 크로포드 박사, 긴급히 만나야 합니다.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합니다. 저는 답장을 보냈죠.
언제 어디서 만나요? 다음 날 밤 우리는 다시 안가에 모였습니다. 비밀 회의 멤버들이었죠. 모두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맥도날드 장군이 말했습니다. 여러분, 상황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우리를 희생양으로 만들려 합니다. 미국의 분노를 달래기 위해 우리를 처벌할 겁니다. 한 참모가 물었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장군이 봉투를 꺼냈습니다. 한국에서 제안이 왔습니다. 우리의 연구 자료를 보호하겠다고 합니다. 만약 캐나다에서 프로젝트가 폐기되면 한국이 모든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관하겠다는 겁니다. 저는 이해했습니다. 자료를 한국으로 보내자는 겁니까? 장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압수당하기 전에 옮겨야 합니다. 이건 우리의 유일한 보험입니다. 회의는 길었습니다. 찬반 의견이 엇갈렸죠. 하지만 결국 우리는 결정했습니다. 자료를 보내기로 했습니다. 이틀 후 새벽 저는 연구소에 몰래 들어갔습니다. 보안 시스템을 피해 제 사무실로 갔죠. 컴퓨터를 켰습니다. 모든 연구 자료가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북극 전략 분석, 잠수함 설계도, 시뮬레이션 데이터. 3년치 작업 결과였죠. 저는 암호화 프로그램을 실행했습니다. 파일들을 하나씩 압축했죠. 그리고 한국 서버로 전송을 시작했습니다. 업로드 시간 40분. 저는 긴장하며 진행률을 지켜봤습니다. 30분째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누가 옵니까? 이 시간에 누가 있습니까? 발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제 사무실 문 앞에서 멈췄죠.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크로포드 박사님 계십니까?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라 톰슨이었죠. 저는 문을 열었습니다. 어떻게 여기를? 사라가 카메라를 들고 있었습니다. 박사님,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이 순간을 기록해야 합니다. 언젠가 세상이 진실을 알아야 하니까요. 저는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고마웠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들어오십시오. 40분 후 전송이 완료됐습니다. 화면에 메시지가 떴습니다. 업로드 성공. 모든 파일이 안전하게 전송됐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해냈습니다. 우리의 연구가 살아남았습니다. 저는 컴퓨터를 껐습니다. 그리고 사라를 돌아봤습니다. 기록했습니까?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죠. 네, 모든 걸 담았습니다. 우리는 연구소를 나왔습니다. 동쪽 하늘이 붉게 물들고 있었죠. 새벽이 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깨달았습니다. 진실은 막을 수 없다는 걸 말입니다. 권력이 억누르고 정치가 왜곡해도 진실은 살아남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빛을 보게 됩니다. 한국이 우리 자료를 지켜주고 있었습니다. 먼 미래 어느 날 그 자료가 세상을 바꿀 겁니다. 저는 차에 올라타며 한국을 향해 속삭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미 안전한 곳으로 옮겨졌습니다. 자료 전송 후 일주일 세상은 조용했습니다. 저는 집에서 기다렸죠. 연방경찰청의 결정을, 정부의 처분을, 그리고 운명의 심판을 기다렸습니다. 매일 뉴스를 봤지만 제 이름은 더 이상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잊어가고 있었죠. 5월 마지막 주 월요일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아침 6시 제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맥도날드 장군이었죠. 박사님, 지금 당장 텔레비전을 켜십시오. 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급히 거실로 내려가 텔레비전을 켰죠. CNN 속보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긴급 뉴스입니다. 한국 정부가 오늘 새벽 중대 발표를 했습니다. 캐나다와의 극지방 방산 협력 프로젝트 전체 데이터를 공개했습니다. 앵커가 계속 말했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프로젝트 오로라의 기술 자료, 시험 데이터, 그리고 성공 결과를 전 세계에 공개했습니다. 이는 캐나다 크로포드 박사가 한국에 전송한 자료로 알려졌습니다. 저는 화면 앞에 얼어붙었습니다. 공개했다고요? 한국이 자료를 세상에 공개했습니까?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한국 국방부 브리핑룸이었죠. 한 고위 관계자가 연단에 서 있었습니다. 그가 영어로 말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오늘 프로젝트 오로라의 모든 기술 데이터를 국제사회에 공개합니다. 이는 캐나다 연구진과 함께 이룬 성과이며 인류의 공동 자산이 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음 화면에 자료들이 나타났습니다. 잠수함 설계도, 북극 시험 영상, 성능 데이터 그래프. 제가 3년 동안 만든 자료들이었죠.
그리고 마지막에 놀라운 장면이 나왔습니다. 북극 해상에서 오로라호가 얼음을 뚫고 부상하는 영상이었습니다. 400m 깊이에서 올라오는 장면이었죠. 영하 20도 해수, 두꺼운 얼음층, 모든 악조건 속에서 완벽하게 작동하는 잠수함. 그 장면이 전 세계로 송출됐습니다. CNN 앵커가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건 놀라운 기술입니다. 전문가들은 이 기술이 러시아와 미국만 보유한 극지방 작전 능력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해냈다는 겁니까? 화면이 다시 바뀌었습니다. 유럽 각국의 반응이 나오고 있었죠. 영국 국방부 대변인이 말했습니다. 한국의 기술력에 감탄했습니다. 영국도 협력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국방장관도 논평했습니다. 이는 게임 체인저입니다. 북극 전략의 새로운 장이 열렸습니다. 제 전화기가 계속 울렸습니다. 언론사들이었죠. 인터뷰 요청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정신을 차릴 수 없었습니다. 이게 현실입니까? 오전 10시 더 놀라운 소식이 들렸습니다. 노르웨이 정부가 한국과 긴급 협상을 시작했다고 발표했죠. 북극 해양 방어 협력을 논의하겠다. 이어서 덴마크, 아이슬란드, 핀란드가 줄줄이 입장을 밝혔습니다. 모두 한국과의 협력에 관심을 표명했죠. 저는 놀라움을 넘어 충격이었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한 번의 시연이 전 세계의 판도를 바꾸고 있었습니다. 오후 2시 백악관의 반응이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죠. 그의 얼굴은 붉게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용납할 수 없는 배신입니다. 캐나다는 미국의 안보 기밀을 한국에 넘겼습니다. 크로포드는 반역자입니다.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님, 공개된 자료를 보면 한국의 기술이 실제로 뛰어난 것 같습니다. 트럼프가 손을 휘저었죠. 가짜입니다. 조작된 데이터입니다. 한국 같은 작은 나라가 그런 기술을 가질 리 없습니다. 저는 텔레비전을 보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부정하고 있었죠.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겁니다. 하지만 세상은 이미 진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오후 5시 제게 연락이 왔습니다. CBC 기자 사라 톰슨이었죠. 박사님, 생방송 인터뷰 하시겠습니까? 전국에 방송됩니다. 저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이젠 숨을 이유가 없었죠. 하겠습니다. 저녁 8시 저는 CBC 스튜디오에 있었습니다. 사라가 카메라를 향해 말했습니다. 오늘 저희는 논란의 중심에 있는 알렉산더 크로포드 박사를 모셨습니다. 카메라가 저를 비췄죠.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사라가 질문했습니다. 박사님, 트럼프 대통령은 박사님을 반역자라고 불렀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보며 대답했죠. 반역자는 국민을 저버린 사람입니다. 저는 국민의 안전을 지키려 했습니다. 제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미국은 우리를 압박했습니다. 우리의 방어선을 무너뜨렸죠. 그때 한국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협박이 아니라 협력으로 말입니다. 스튜디오가 조용해졌습니다. 제가 계속 말했죠. 저는 20년 동안 북극을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진짜 동맹은 힘이 아니라 신뢰로 만들어진다는 걸 말입니다. 미국은 우리에게 힘을 보였지만 한국은 신뢰를 줬습니다. 인터뷰가 끝나고 반응이 폭발했습니다. 소셜 미디어가 들끓었죠. 크로포드는 옳다는 해시태그가 트렌드에 올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를 지지했습니다. 그는 애국자다. 한국과 협력해야 한다. 여론이 바뀌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더 놀라운 소식이 들렸습니다. 한국 외교부가 공식 성명을 발표했죠. 대한민국은 캐나다를 존중합니다. 크로포드 박사는 국가의 안보를 위해 헌신한 전문가입니다. 우리는 그의 용기에 경의를 표합니다. 성명은 계속됐습니다. 프로젝트 오로라는 대등한 협력이었습니다. 캐나다의 연구와 한국의 기술이 만나 인류의 미래를 만들었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모든 성과는 캐나다와 한국이 함께 이룬 것입니다. 저는 성명을 읽으며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한국은 자신들의 공만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캐나다를 동등한 파트너로 대했죠. 이게 진짜 동맹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캐나다 정부의 태도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국방장관이 조심스럽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크로포드 박사의 연구를 재검토하겠습니다. 한국과의 협력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습니다. 이건 사실상 제 복권을 의미했습니다. 저녁에 차관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박사님, 다시 연구소로 돌아오십시오.
공식적으로 복직 처리하겠습니다. 저는 믿을 수 없었죠. 정말입니까? 차관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박사님이 옳았습니다. 세상이 그걸 증명했습니다. 일주일 후 국제사회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가 성명을 냈죠. 한국의 극지방 기술은 동맹국들에게도 유익합니다. 나토는 한국과의 기술 협력을 환영합니다. 이건 엄청난 변화였습니다. 나토가 아시아 국가를 파트너로 인정한 겁니까? 유럽연합도 뒤를 이었습니다. 한국과 북극 전략 협의체를 구성하겠습니다. 호주, 일본도 한국과의 협력을 발표했죠. 세상이 한국을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미국의 태도가 바뀌기 시작한 겁니다. 6월 첫째 주 미국 국방부가 조용히 성명을 냈습니다. 미국은 한국의 기술 발전을 존중합니다. 동맹국 간 협력을 환영합니다. 이건 사실상 백기였죠. 트럼프의 강경 노선이 무너진 겁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이 사설을 실었습니다. 한국의 부상과 미국의 교훈. 기사는 이렇게 끝났죠. 힘으로만 세상을 이끌 순 없다. 신뢰와 기술이 새로운 질서를 만들고 있다. 저는 그 사설을 읽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드디어 세상이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6월 10일 저는 국제 북극 포럼에 초청받았습니다.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열리는 대형 학술 대회였죠. 전 세계 극지방 전문가들이 모이는 자리였습니다. 저는 기조 연설자로 초청됐습니다. 무대에 올랐을 때 500명의 청중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마이크 앞에 섰죠. 여러분, 저는 1년 전만 해도 반역자로 불렸습니다. 제 목소리가 홀에 울렸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여기 서 있습니다. 진실이 저를 이곳에 세웠습니다. 저는 프로젝트 오로라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국의 압박, 한국과의 만남, 실현과 좌절, 그리고 마침내 승리한 진실. 모든 걸 솔직하게 말했죠. 연설이 끝났을 때 청중이 일어났습니다. 기립 박수였습니다. 박수 소리가 홀을 가득 채웠죠.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한국 대표단과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김준혁이 잔을 들었습니다. 크로포드 박사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사님 덕분에 우리가 세계 무대에 설 수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죠. 아닙니다. 여러분이 저를 구했습니다. 여러분의 신뢰가 저를 살렸습니다. 우리는 잔을 부딪혔습니다. 한국과 캐나다 두 나라의 국기가 테이블 위에 나란히 놓여 있었죠.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게 시작이라는 걸 말입니다. 한국과의 협력은 이제 시작일 뿐이었죠. 앞으로 더 큰 일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북극의 미래가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힘의 논리가 아니라 기술과 신뢰의 논리로 말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한국이 있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오슬로의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죠. 북극성이 유난히 밝았습니다. 진실은 결국 이깁니다. 시간이 걸릴 뿐이죠. 그리고 그 진실을 지킨 사람들은 역사가 기억할 겁니다. 오슬로 포럼이 끝나고 한 달 후 역사적인 날이 왔습니다. 7월 15일 오타와 국회의사당 앞. 수천 명의 시민들이 모여 있었죠. 카메라들이 즐비했습니다. 오늘은 캐나다와 한국이 공식 협력 조약에 서명하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귀빈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믿기지 않았죠. 1년 전만 해도 저는 반역자였습니다. 직장을 잃고 범죄자 취급을 받았죠. 그런 제가 지금 이 역사적 순간을 목격하고 있었습니다. 무대에 캐나다 총리와 한국 외교부 장관이 올랐습니다. 붉은 카펫 위에 서류가 놓여 있었죠. 캐나다와 대한민국 극지방 해양기술 및 방위산업 협력 조약. 그 제목이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총리가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오늘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캐나다와 한국은 대등한 파트너로서 북극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갈 것입니다. 그의 목소리가 울렸죠. 이 조약은 한 사람의 용기에서 시작됐습니다. 알렉산더 크로포드 박사입니다.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렸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총리가 손짓했습니다. 무대로 나오십시오. 저는 떨리는 다리로 무대에 올랐습니다. 한국 장관이 악수를 청했습니다. 박사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그의 손을 잡았죠. 제가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저를 믿어줬습니다. 그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신뢰는 서로 주고받는 겁니다. 서명식이 진행됐습니다. 두 지도자가 서류에 펜을 들었죠. 사인이 새겨졌습니다. 그 순간 환호성이 터졌습니다.
캐나다 국기와 태극기가 나란히 바람에 펄럭였습니다. 저는 그 깃발들을 바라보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해냈습니다. 우리가 해냈습니다. 2주일 후 더 극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7월 30일 캐나다 북부 처칠. 북극해와 맞닿은 작은 항구였죠. 저는 맥도날드 장군과 함께 부두에 서 있었습니다. 오늘은 KSS 오로라오와 캐나다 해군 잠수함이 공동 작전을 펼치는 날이었습니다. 수평선 너머로 두 척의 잠수함이 나타났습니다. 오로라오와 캐나다 해군 빅토리아호였죠. 나란히 항해하고 있었습니다. 검은 선체들이 햇빛을 받아 빛났습니다. 맥도날드 장군이 말했습니다. 역사적인 장면입니다. 캐나다와 한국 잠수함이 함께 북극을 지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1년 전엔 꿈도 꾸지 못할 일이었습니다. 잠수함들이 부두에 접안했습니다. 양국 함장들이 내렸죠. 악수가 오갔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오로라호의 캐나다 국기가 빅토리아호의 태극기가 개양됐습니다. 두 나라가 서로의 깃발을 나눠 단 겁니다. 저는 그 순간을 사진으로 담았습니다. 이 장면을 평생 기억하고 싶었죠. 오후에 공동훈련이 시작됐습니다. 두 잠수함이 함께 잠항했습니다. 북극 해저 300m를 나란히 항해하는 훈련이었죠. 우리는 감시선에서 그 모습을 추적했습니다. 소나화면에 두 개의 신호가 나타났습니다. 완벽한 대형을 유지하며 움직이고 있었죠. 한국 기술과 캐나다 경험이 하나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3시간 후 잠수함들이 부상했습니다. 훈련은 완벽했죠. 양국 함장이 보고했습니다. 작전 성공. 맥도날드 장군이 저를 껴안았습니다. 우리가 해냈습니다, 박사님. 우리가 정말 해냈어요. 저는 눈물이 났죠. 이 모든 게 꿈만 같았습니다. 그날 밤 북극의 하늘에 오로라가 춤을 췄습니다. 초록색 빛의 향연이었죠. 저는 그 아름다운 광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한국. 그 이름이 북극의 하늘에 새겨졌습니다. 기술로, 신뢰로, 그리고 인간미로 세상을 바꾼 나라. 저는 그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북극의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고 있었죠. 얼음은 녹았고 진실은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한국의 이름이 새겨졌습니다. 저는 이제 압니다. 대한민국이 세계의 중심에 있다는 것을, 기술로, 신뢰로, 그리고 인간미로 세상을 이끌고 있다는 것을. 이것이 제 이야기입니다. 한 연구원의 작은 도전이 세상을 바꾼 이야기.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 한국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새로운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마음의 소리 TV였습니다. 오늘도 우리 구독자님들의 가정에 따뜻한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내일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